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좀 받아주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FTA 관세무역연구원의 대표이사이자 그 1차 무역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김용원 관세사입니다. 오늘 금요일 날 저녁 시간에 이렇게 중요한 시간인데, 그죠? 귀중한 시간인데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이제 1차 시험과 관련해서 설명회를 진행을 할 거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은 한 1시간 정도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뭐 질문을 공개적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물어볼 게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질문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한 2시간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기말고사는 다 끝났나요? 아, 끝났어요. 잘 봤어요? 아, 정말? 보통 아니라고 그러는데 공부 되게 잘하나 보다. 그럼 이제 관세사 공부만 하면 되겠네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오늘 관세사 1차 시험 대비한 합격 설명회인데, 참 설명회가 끝나고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경품 같은 걸 해가지고 뭐 할인권도 드리고 뭐 독서실 이용권도 드리고 하거든요. 근데 그 경품 번호가 뭐냐면 여기 앞에 써 있죠. 다 보셨죠? 네. 그래서 내 강의실 들어가셔가지고 앱 있잖아요. 홈페이지 저희 학원에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참여한 이벤트, 그 다음에 설명회 접수 번호, 그게 이제 추천 번호니까 이따가 이제 경품 추천할 때 당황하지 마시고 그거 이제 켜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크게 3가지고요. 저희 연구원과 관세사 자격시험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합격했던 합격자분들에 대한 간단한 어떤 통계 분석 같은 거 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학원의 교수진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이제 연구원 소개를 좀 먼저 간단하게 드리자면, 자, 이름이 이제 연구원으로 돼 있어가지고 가끔 뭐 학원이 아닌가요? 하고 놀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저희 이제 법인을 설립할 때 이름을 관세무역연구원으로 했고, 물론 기본적으로 이제 학원의 역할도 하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조금 더 좀 큰 교육기관을 좀 만드는 게 목표여가지고 일단 이름은 연구원으로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 나온 것처럼 관세사 자격 과정도 있고, 그 다음에 무역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들을 또 강의를 또 진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원래 꿈은 이제 그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웅지세무대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원래 웅지라고 하는 곳이 회계사 세무사 학원이었다가 세무직 전문 세무 전문 대학을 전문 대학을 이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관세사도 뭐 그런 게 뭐 있으면 안 되리란 법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일단은 관세사를 위주로 지금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연구원의 장점, 강점 좀 몇 개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많이 알고 오셨죠? 저희가 관세사 수험 시장에 한 70, 많이 보면 한 80 정도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일단 저희 학원에 계시는 이제 강사진 분들이 최소 10년 이상의 다 강의 경력을 기반으로 한 1등 강사진, 보통 흔히 말하는 1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강사님들이 다 과목별로 저희 학원에 모여 계시고, 여기 10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웬만큼 유명하신 분들은 다 20년이 넘었어요. 저도 20년이 넘었고, 강의를 시작한 지는. 아무튼 그런 분들이 다 계신 곳이라 굉장히 유명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관사 시험을 봐야 되고, 1차 같은 경우는 객관식인 거 다 아시죠? 그죠? 근데 2차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논술이라고 하시기도 하는데, 논술하고는 조금 다른 게, 논술은 이제 본인의 생각을, 본인의 주장을 쓰는 게 논술이고, 이제 보통 우리가 공부한 걸 풀어내는 거잖아요. 그런 건 보통 이제 서술 시험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맞긴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의 고객은 누굴까요? 2차 수험생들의 입장에서의 고객. 우리는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죠? 누구? 그렇지. 채점하는 분한테, 그죠? 누군지만 알면 진짜 찾아가서 잘해드리고 싶은데, 아무튼 그분들의 입맛에 맞는 답안지를 써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분들이 어떤 그쪽 학계에서는 좀 어떤 게 이슈가 되고 있고, 어떤 게 굉장히 지금 떠오르고 있는 이슈들인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미리미리 좀 캐치를 하기 위해서, 저도 그렇고 그렇게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저도 박사학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김 박사입니다, 저. 아무튼 그래서 이제 학회에도 열심히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틈틈이 시간이 나면은 이제 학교에 가서 이제
또 겸임 교수기도 하거든요. 제가 제 모교에. 그래서 강의도 하면서 교수님들하고 많은 교류를 해서 지금 학계에서 어떤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많이 알려고 노력을 하고 그걸 이제 전달을 해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학원 출신 합격자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합격을 하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은 되게 유명한 법인들이에요. 세인관세법인, A1, 한주, 여기는 없지만 뭐 스카이브릿지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죠. 관세사가 아직 뭐 이렇게 크진 않아요. 김현장은 다 알죠. 거 봐, 이게 뭐야. 아씨. 그래서 관세사가 아직 나갈 길이 좀 더 있긴 한데 그 관세법인 쪽에서도 이제 업계 탑10 뭐 이런 게 있겠죠. 물론 이제 어떤 매출 규모나 이런 거는 법무법인이나 뭐 회계법인에 비하면 뭐 비할 때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합격을 하시면 그런 큰 법인에 다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예, 그럴 때 이제 제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이렇게 드려요. 그리고 거꾸로 이제 그쪽 법인에서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많은 수를 뽑진 않아요. 수습 관세사를 뭐 적게는 1명, 많아봐야 한 5, 6명 뽑는데 대부분 이제 면접 보러 오면 다들 그렇죠. 예, 뭐 충성을 다하겠다, 뼈를 묻겠다, 그죠? 시키는 거 뭐든지 다 하겠다, 다 이렇게 다 뻥을 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분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잘 모르니까 최종 후보 몇 명이 있으면 이 중에 혹시 아는 사람이 있냐고 가끔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아는 학생이면은 나쁘게 말할 이유는 없죠. 다 좋게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원을 많이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학제도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의고사 시즌이 되면 이제 성적 우수자에 대해서 또 장학금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제도를 좀 모르고 계신 분들이 좀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뭐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뭐 이렇게 소득분위 같은 게 요즘엔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약간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이 있는데 관사 공부를 하고 싶은데 좀 부담이 된다. 그럼 저희가 90%의 그 할인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서류는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저한테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 혹시 환경이 좀 어려워서 공부할 마음은 있는데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좀 연락을 하라고 전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100%였어요. 원래는 100% 할인을 해드렸는데 그걸 공유해서 팔더라고요, 아이디를. 그래서 마상을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10%는 좀 하고, 그다음에 너무 또 100% 공짜로 하게 되면 또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10%는 네가 내라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뭐 아까 나왔던 이제 관세법인들하고 이제 주요 법인들하고 MOU 체결을 해서 뭐 장학금도 드리고, 그다음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런 대표님들 모셔서 특강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또 주요 대학 고시반하고 저희가 MOU가 돼 있어가지고 그 학교에 다니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뭐 많지는 않지만 조금 할인을 해드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결제하실 때 문의를 해보시면 학교별로 알려드릴 겁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저희 학원이 배출한 이제 관세사들 합격자들이 쭉 나오는데 저희가 2013년도에 개원을 했어요. 그래서 좀 몇 개 학원에서 이렇게 흩어져 계시는 일타 강사님들이 여기 이제 다 모인 거예요. 2013년도에 학원이 만들어지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1등을 하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2014년도부터 처음으로 이제 저희 학원 출신의 합격자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는 90명 뽑는 거 알고 계시죠? 작년만 조금 많이 뽑았고, 그래서 90명 중에 78명,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이제 모의고사인데 2차 모의고사를 관세사 과정은 조금 특이한 게 6개월이나 진행이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착하는 학원이 보통 모의고사를 치르는 학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치른 분들 중에는 64명이 합격을 했고, 보통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전체 모의고사 이제 실제 응시 인원 중에 한 70% 정도가 저희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봐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어차피 2차 시험은 상대 평가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객관적인 점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2차는. 왜냐하면 그 채점하는 교수님의 성향에 따라서 점수가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어요. 평균 점수가. 그래서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다? 내 등수. 내 등수가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저희 학원에서 여기 보시면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저희 학원에서 모의고사 6개월 동안 상위 30명 있죠. 그 30명 중에 26명이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서 상위권이면 시험도 합격한다는 어떤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도 좀 깨알 같은 자랑이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계속 뭐 쭉 배출을 해 오고 있습니다. 네, 많이 나오고 있죠. 뒤에 여러분 보이세요? 사진? 요거 사진? 보이세요? 저희가 이제 합격 발표가 나면 그 합격하신 분들 모아서 이제 저희가 축하회를 크게 열어요. 그러니까 하루 축하연 예산이 1,000만 원이 넘어요.
예, 의리의리하게 해요. 정말로.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하는데 뒤에 보시면 이제 단체 사진도 찍는데 처음에 단체 사진 찍자 그러면 아씨 뭐 촌스럽게 저런 걸 왜 해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사진 찍어 갖고 딱 있으면은 달라고 거기 인스타에 올려야 되니까 정작 찍자 그러면 귀찮다고 막 우 이러더니 찍고 나니까 파일 달라고 난리도 아니에요. 아무튼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런 사진을 좀 뒤에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고, 아쉽게도 작년에는 못했어요. 설명회, 그 축하연을 못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서 작년에는 149명을 갑자기 배출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특징이 있는 건 아니고, 시험이 서술형으로 나오다가 작년에는 좀 단답형으로 나왔어요. 2차 시험이. 그러니까 관세사 수험생들을 무시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90명이라는 숫자를 맞추려면 이제 서술 시험이라면 보통 이렇게 점수 조절을 해가지고 이렇게 조절이 가능한데, 작년은 단답형으로 문제를 내버려 가지고 깎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셨죠? 그래서 평균 60이 넘는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합격을 한 거고, 그 중에 이제 148명이 저희 학원 출신이고, 그나마 다행이죠. 149명이라고 그랬으면 어서 진짜 안 믿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명은 아니어서 좀 다행인 것 같긴 하고, 물론 여러분 그건 있어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관세사 수험생들이 보통 평균 수험 기간이 38개월이에요. 3년이 조금 넘죠. 그러면은 그 3년 내내 저희 학원을 다녔다, 뭐 그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일단 저희 학원에서 수강을 했던 분들은 다 여기 통계로 이제 잡히는 거예요. 저희 학원 출신이라고 하니까 그건 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뭐 여러 가지 소비자 상도 탔고요. 자, 이제 관세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보면 관세사란 무역 및 통관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자에게 국가가 시험을 거쳐서 부여하는 자격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혹시 무역학과 있나요? 국제통상, 국제무역, 뭐 무역학과 손 들어보세요. 오, 맞네. 그죠? 경영학과. 오, 경영학과 분들은 회계사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뜩이나 먹을 거 없는데 왜 남의 그걸 침범하고 그러세요? 예, 빨리 돌아가세요. 예. 자, 무역학과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무역학과. 예, 앞에 계신 분. 무역영어 검정시험 이런 거 시험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국제무역사. 없어요? 아, 그런 건 좀 그래? 좀 쩔이야? 관세사, 그래서 한 방에 그냥 먼저 하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니에요? 아, 예. 여러분들, 국제무역사, 원산지 관리사, 그 다음에 뭐 무역영어 검정시험 다 무역 관련 자격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관세사도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국제무역사랑 관세사랑 뭔 차이가 있을까요? 혹시 아는 사람? 국가 자격과 민간 자격. 혹시 예습하고 왔어요? 어떻게 알지? 예.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좀 아셨으면 좋은 게, 여기 보면 이제 주요 업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뭐 세부적으로 막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8대 전문 자격, 뭐 변호사라든가 회계사, 세무사, 거기에 이제 관세사도 포함이 되는데, 자, 이런 이제 전문 자격이라고 불리우는 분들은 관련된 법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변호사는 변호사법이 있고, 회계사는 회계사법이 있고, 우리 관세사도 무슨 법이 있다? 관세사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관련 법률에서 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어떤 기준, 요건 이런 것들을 다 법률에서 정해놨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합격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고유의 업무를 법률로 딱 만들어놨어요. 무슨 말 이해됐죠? 네, 그게 국가 전문 자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왜 전문직이 좋냐? 뭐 안정적인 직업, 뭐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그 어떤 근본적인 베이스는 뭐예요? 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이 법률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관세사만 할 수 있는 일들이 관세사법에 보면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수출입 통관 대행도 할 수 있고, 뭐 심판 대행도 할 수 있고, 등등등등 컨설팅부터. 그래서 여러분 일단 대기만 하시면 뭐 할 일은 많을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시험 과목이라든가 관세사 시험 자격 일정은 뒤에 가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또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관세사가 되면 뭐 해요? 어디로 진출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죠? 여러분들 궁금하죠? 일단 합격하시는 분들의 거의 99%는 관세법인 아니면 관세사무소에 취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 대부분 다 글로 가고. 자, 그 다음에 그 통관취급법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글씨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통관취급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률상 용어고, 우리가 쉽게 이제 접하는 용어로는 뭐 종합물류기업,
예를 들어 여러분들 뭐 CJ-GLS 다 알죠? 요즘 이제 대한통운이랑 합쳐졌지만 CJ 대한통운 있고 또 뭐 있지? 아, 그밖에 없나? 옛날에 택배사가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 현대자동차를 주로 운송하는 업체가 어디죠? 글로비스. 그거 다 들어봤지. LG전자 거 주로 운송하는 업체는 어디죠? 판토스. 어떻게 잘 알아요? 그쪽 업계에 계세요? 네네네네네. 네. 자, 그런 종합물류 기업에 또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특성이라고 그러죠. DHL, 페덱스, 뭐 이런 업체들. 그런 업체들을 보통 우리가 이제 통관취급법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업체들은 자기들이 이제 운송을 하잖아요. 자기들이 운송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통관을 할 수 있게끔 열어놨어요. 그걸 통관취급법인이라고 해요. 다만 조건은 있어요. 뭐예요? 관세사가 아닌 사람들이 마음대로 통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자기 물건들을 통관할 수는 있지만 누구를 채용해야 돼? 네, 우리를 채용해야 돼요. 관세사를 채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이제 취업을 하시게 되면 통관취급법인 취업하시게 되면 이제 인천공항에서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인천공항이니까 공항 옆에서 일하니까 되게 좋을 것 같죠. 한번 가봐. 여름에 얼마나 더운지 알아요? 겨울에 또 얼마나 추운지 알아요? 거긴 대리도 안 와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공항 옆이다, 와 신난다 이러고 막 가요. 갔다가 나중엔 거의 유배지 같아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거기 뭐 새로운 신도시 같은 거 많이 올라와가지고 이제는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아무튼 그쪽으로도 많이 가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출입 대기업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긴 해요. 근데 요 부분은 여러분들은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게, 관세사 시험에 합격하면 여러분은 이제 그 무역과 관세 통관의 전문가가 되는 건가요? 관세 시험 합격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본인이 관세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통관 또는 관세 전문가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교육을 받으면 이제 되는 거다. 그렇군요. 맞을까요, 여러분? 그 관세사 시험에 합격을 하고 말씀하신 뭐 집체교육, 수습교육을 받으면 이제 관세사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자격을 준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는 오늘 면허증이 나온 거야. 그죠? 오늘 면허증이 나온 사람이 갑자기 막 그 F1 가서 막 그런 머신 몰 수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수출입 대기업,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런 데서 관세사 뽑아요. 통관부서에서 뽑는데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는 어떤 인재들? 지금 막 합격한 그런 신입 관세사가 아니라 어떤 관세사? 바로 이제 실무를 할 수 있는 좀 경력이 있는 관세사들을 많이 뽑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쪽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보통은 이제 이쪽에서 일을 하시다가, 관세법인에서 일을 하시다가 여러분이 이제 일하다 보면 그런 대기업들하고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관세사 일 되게 잘하는데,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이제 스카우트 제의가 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경로로 가시는 경우가 좀 있긴 해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세사 합격하게 되면 이제 공무원 시험 보실 때 가산점을 5점이나 줍니다. 예.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서 여러분 평균 5점 올려주는 건 어마어마한 차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관사 합격하신 분들은 보통 7급 지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세사를 회계법인이라든가 법무법인에서도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뽑아서 좀 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합격만 하시면 뭐 갈 곳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취업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작년에 합격한 분들이 좀 말이 많았어요. 갑자기 많은 인원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뭐 올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취업이 다 안 될 것 같다, 수습처를 다 못 구할 것 같다고 되게 좀 이제 걱정이 많았는데, 좀 시기적으로 좀 지연이 되는 감은 있어도 이제 지금은 거의 다 수습처를 구했다고 하네요. 다행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 합격할 때쯤 되면 뭐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또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게 이런 건데, 꽤 오래전 얘기죠. 그 이세돌하고 왜 AI하고 알파고랑 바둑 뒀던 거? 예, 그걸 보면서 이제 앞으로 직업들이 이제 AI로 대체가 되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관세사도 AI가 대체할 그거 아니냐? 그리고 어떤 이상한 연구소에서는 또 관세사가 상위권에 있더라고요. 무슨 말 이해돼요? 그 대체할 수 있는? 근데 그 내용만 보면은 관세사가 되게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갑자기 열이 받아갖고 그 연구 보고서를 찾아봤어요. 얘네들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판단을 한 건가. 근데 딱 보니까 관세사 일을 제대로 판단을 안 했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그 한국고용정보원이라고 우리나라 이제 그 무슨 부죠?
옛날엔 노동부, 지금은 뭐라 그러지? 고용노동부. 예, 죄송합니다. 하도 부처 이름이 많이 바뀌어서. 고용노동부의 산하연구기관이에요. 한국고용정보원이.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직업들의 향후 전망을 매년 보고서 발표하는데, 관세사 같은 경우 다소 고용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일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기계가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있으나 대부분은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면, 근데 그런 거는 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주변에다가 관세사 공부한다고 얘기하셨어요?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계속 물어보거든. 어떻게 됐니? 붙었니? 뭐 이러면서. 그래서 그렇게 친하지 않으면 얘기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예. 자, 여러분들이 관사 공부를 한다 했는데 어떤 주변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앞으로 무역이 자유화되고, 그죠? FTA도 막 체결이 되고, 그럼 관세도 없고 무역이 자유화되는데 관세사가 왜 필요함?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눈빛이 흔들린다, 몇 명. 맞네? 뭐 이런 표현인데. 그럼 머리 극적극적, 글쎄? 이러면 지는 건데. 그러면 안 되는데. 예. 그 이름에 관세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관세사가 세금을 계산해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관세사 업무 중에 하나가 세액 계산이 있긴 하지만 뭐 법인세라든가 뭐 이런 어떤 다른 내국세처럼 그 세금 계산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관세는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 수입 가격에다가 곱하기 세율 몇 프로 이렇게만 하면 관세 딱 나오는 거 아니야? 그게 뭐 어려워? 초등학생도 하는 건데. 그래서 관세사들이 하는 일은 뭐다? 관세가 이슈가 아니라 뭐다? 통관. 무슨 말 이해되죠? 아무리 FTA가 체결이 돼도 그 나라로부터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는 뭐는 반드시 있어요? 통관은 반드시 있어요. 세금을 깎아주는 거예요. 관세를 경감하거나 면해주는 거지 통관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이해 되셨죠? 그러니까 그런 무식한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 무식한 놈아 이러면서 관세사는 통관을 하는 사람이지 세금 계산해 주는 사람이 아니야. 관세가 없어져도 통관은 남아 있으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연도별 수험 인원 합격자 현황이 있습니다. 한 10년치가 쭉 있는데요. 2012년도에는 한 2,000명 정도 이렇게 응시를 좀 했었어요. 물론 이때는 이제 합격자가 이제 75명 뽑을 때였고, 그러다가 갑자기 2014년, 14년 저희 학원이 나올 때 그 무렵이에요. 그때부터 갑자기 응시 인원이 막 늘어나더니 2015년에는 거의 4,000명에 육박하는 3,800명이나 응시를 막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90명으로 좀 합격자가 좀 늘어난다라는 뉴스를 보고 많이 응시를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75명에서 90명 올라온 게 뭐 그렇게 많이 뽑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쟁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점점 좀 줄다가 작년에는 2,400명 제일 이제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경쟁률이 제일 낮았죠. 그래서 작년에 보시면 2020년에 보시면은 2,400명이 응시를 했고요. 1차 시험에. 그리고 이제 450명이 합격을 했고, 그리고 그 해 작년에 2차 시험 대상자가 935명이었는데 몇 명 합격했다고요, 작년에? 네, 149명. 그래서 보통 여기 안 보이시겠지만 관세사는 시험이 약간 좀 경쟁률이 약간 뭐라고 할까? 약간 좀 약간 바뀌었어요. 1차가 좀 높고 2차가 낮아야 되는데 관세사 같은 경우는 1차 합격률은 거의 30%에 육박을 해요. 웬만큼 공부하면 다 붙어요, 1차는. 그런데 이제 2차 경쟁률이 한참 막 이제 불 붙었을 때는 16대 1이었어요. 2차 경쟁률이. 그런데 이제 작년에는 몇 대 1? 5대 1. 그래서 작년에 합격한 친구들은 정말 나라를 구한 친구들. 그죠? 예. 평소에 91등, 92등이면 떨어졌던 친구들인데 작년에 붙은 거잖아요. 물론 자기 등수는 몰라요. 모르지만. 그래서 올해는 또 저렇게 많이 뽑을 것 같냐고 많이들 질문하시는데 저도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렇게 돌아가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작년에 이렇게 많이 뽑게 된 거에 대해서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관세사회, 관세청 뭐 등 다 놀랬더라고. 네, 다 놀래가지고 지금 좀 약간 그 수습처를 구해주는데 애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전국 90등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나? 이제 우리 그거 해야 돼요, 여러분. 할 수 있죠? 왜 이래? 하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전국 90등.
할 수 있어요. 예. 참고로 여러분들 오늘 뭐 사은품이 몇 개 있는데 그 뭐 현장 수강하시는 분들 선착순 30명한테는 이걸 준대요. 다 하나씩은 있지 않아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설명회를 하면서 굉장히 리액션을 이렇게 잘해주시는 분들, 제가 좀 리액션이 고픈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리액션이 좀 좋은 분들은 제가 이걸 하나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너무 오버하시지 말고요. 네. 자, 작년 합격자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작년 합격자들이 149명이 있었고, 저희가 원래는 축하연을 하면서 설문조사를 좀 하는데, 작년엔 축하연을 못해서 이제 서면으로 했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좀 많이들 응시를 해주셨어요. 자, 일단 작년 합격자들 평균 연령이 28.83세, 거의 29살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남녀 비율을 보면 55%가 남성, 그 다음에 44%가 여성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거는 매년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거의 뭐 5대5 아니면 뭐 6.5대 4.5 그 정도 비율인 것 같아요. 제가 시험 봤을 때 물론 옛날이긴 해요. 저는 99년도 합격자거든요. 그래서 99년생이 있어요? 오, 많구나. 그러니까 제가 합격할 때 태어나신 분들이 이렇게 와 있는 거잖아요. 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저가 시험 볼 때는 절대평가여가지고 매년 합격자가 들쑥날쑥했어요. 말 그대로 60점이 넘어야 되니까. 근데 저 시험 볼 때가 한 40명인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동기 중에 여자 동기가 2명밖에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관세사를 그 여학생들 또는 이제 여성 수험자가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거의 반 이상. 여기도 보시면은 여하고가 훨씬 많은 것 같은데? 맞죠? 예. 자, 그 다음에 연령 비율. 당연히 뭐 68.9% 거의 이제 70%에 육박하는 인원이 이제 20대가 제일 많고, 여기 나와 있다시피 이제 평균 연령은 문제 20대 좀 후반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30대도 은근히 많습니다. 30%에 육박을 해요. 그래서 이제 회사를 좀 다니고 있거나 다녔거나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30대 안팎이에요. 30대 안팎인데 공부하는 게 좀 늦은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절대 늦지 않아요. 예. 일단은 30대 한 중반까지는 합격을 해도 어디 법인 취업하는데 크게 지장이 있진 않아요. 앞에가 사자가 되면 조금 좀 힘들 수는 있는데, 힘들다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고 남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어떤 큰 기업 들어가기에는 약간 좀, 왜냐면 경쟁이 좀 심하니까. 근데 중소법인으로 눈을 낮추면은 뭐 못 들어갈 데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워낙 많은 인원을 뽑다 보니까 50대, 60대에도 합격자가 나왔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 특히 이 중에 60대 합격자는요 8년 공부하셨대요. 그죠? 네, 8년. 진짜 인간 승리인 것 같아요. 인간 승리. 자, 그 다음에 유예와 동차 비율 이렇게 나오는데, 유예와 동차의 용어가 뭔지는 아시죠? 자, 관세사 1차 시험을 여러분들이 내년에 붙으시면 내년에 2차 한번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2차를 또 한번 볼 수 있어요. 대부분은 그 다음에 2차에 합격을 하는데, 그렇게 붙는 친구들을 이제 유예 합격자라고 하고, 동차는 뭐예요? 1차와 2차를 한 해, 같은 해에 붙는. 옛날에 자꾸 옛날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저 공부할 때는 동차란 말 안 하고 따닥이라고 했어요. 따닥. 따닥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아시는 분은 뭐 좀 이렇게 좀 때려본 분들인 것 같은데, 고스톱에서 따닥이라고 하는 거 알고 있죠? 예, 그렇게 표현했었는데, 아무튼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예가 비율이 좀 높아요. 거의 100명 육박을 하고, 아무래도 유예가 좀 그렇죠. 예. 왜냐하면 동차는 1, 2차를 모두 다 신경 써야 되고 그만큼 에너지가 다 분산이 되기 때문에 힘든데, 유예는 이제 2차만 집중을 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유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내년 동차 준비하시는 분 계세요? 난 내년 동차를 목표로 합니다. 없죠? 예. 일단은 여러분들 1차 위주로 공부하시고,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제가 볼 때 1차는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열심히 하면 되게 높은 확률로 붙어요. 5개월에서 6개월. 그럼 이제 내년 3월까지는 조금 더 남았죠, 그거보다. 그럼 그 남는 기간에 2차 공부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건이 되면. 뭐 회사를 다니거나 뭐 학교를 다녀서 시간이 없다 그러면 1차만 하시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1, 2차를 같이 공부한다 그러면 1차 4과목, 2차 4과목 총 몇 과목이에요? 8과목을 동시에 공부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못해요, 그거.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면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돼. 그 사람은 그 능력을 인류를 위해서 써야 돼. 뭐 MIT나 이런 데 가야 돼.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공부량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나는 전공자가 아니다. 그러면 1차 기본 이론 들으시고, 기본 이론 들어보고
뭐 2차도 할만하네 라고 생각이 드시면 2차 기본 한번 잠깐 들으시면 되는 거고, 1차 들어보고 2차는 개뿔, 1차는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이 들면 1차만 쭉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응답이 4명이나 있나? 이걸 왜 대답을 안 하지? 그렇게 비밀인가? 네. 여러분들은 제발 부탁인데 합격하면 설문지 좀 이렇게 좀 성실하게 좀 기입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후배를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수험 기간이에요. 작년에 좀 많은 인원을 뽑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장수생들이 좀 많이 좀 이제 좀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수생들이 빠져나간 자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그걸 채워야 되겠지. 장수생이 되라는 게 아니라 빨리 합격을 하라고요. 예. 자, 보시면은 제일 많은 인원이, 일단 24개월 미만. 변태들인데, 얘네들은. 예, 2년도 안 걸린 사람들이 13명이에요. 예. 아무리 어렵다 해도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합격하는 사람들이 매년 이렇게 나와요. 많을 땐 20명 가까이도 나와요. 그죠? 그래서 관세사 공부는 당연히 장수를 해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은 게 36개월 미만 47명 여기 나와 있고, 그다음 48개월 미만 39명, 48개월 이상이 또 47명. 그러니까 작년에는 좀 장수생들이 좀 많이 합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면 이제 평균 수험 기간이 40개월이구나. 늘었네요, 작년엔. 근데 밑에 보면 이제 극과 극이 나와요. 그 가장 공부를 짧게 한 사람이 17개월이에요. 가장 공부를 오래 한 사람은 89개월. 아까 말씀드렸던 그 60대. 예, 그분. 자, 그 다음에 동차생 49명의 수험 기간은 뭐 36개월 미만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래도 3년차 동차까지가 그래도 좀 동차 중에서는 확률이 좀 높은 것 같긴 해요, 여러분들. 공부는 짧고 굵게 딱 해야 돼요. 길게 끌고 가면 그게 성과가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점수는 매년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 등수가 중요하긴 한데, 그래서 작년 합격자들 같은 경우 평균이 65점이었어요. 원래는 합격자들 평균 점수가 60점이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평균 60이 안 돼도 그래도 90명 안에만 들면 합격을 시켜줬으니까. 근데 작년에는 좀 점수들이 대부분 좀 많이 높았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출신 학교도 좀 나와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한국외대가 좀 대박을 쳤어요. 10명이나 나왔어요, 외대. 외대 있어요, 외대? 외대예요? 예. 학교의 이 전통을 계속 이어가실 수 있죠? 부담 드리는 거 맞아요. 예. 그거 하시고, 그 다음에 인하대 9명 나왔고, 그 다음에 중앙대 8명, 건국대 7명, 그 다음에 서강대, 숭실대 6명씩, 그 다음에 고려대, 동국대, 단국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5명, 뭐 4명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대학은 되게 다양해요, 여러분. 뭐 학교가 출신 학교가 그렇게 좋지 않다, 약간 의기소침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뭐 전국 다양한 대학 되게 많아요. 여기 보면 칭화대도 있어요. 칭화대, 작년에 칭화대 나온 분 합격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칭화대, 장난 아니죠. 예, 그런 분들이 왜 이걸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올해는, 작년에는 없었는데 재작년, 그 다음에 3년 전에는 육사 출신도 한 명씩 나왔었고, 더 이해가 안 되죠. 예, 현직 장교인데 그만두고 관세사 하는 분도 있고, 아무튼 사연은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전공자가 아닌데 합격할 수 있나요? 여기 보면 체대 출신 있고요, 한 체대.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도 국악하신 분 있어요. 이거 아쟁인가? 예, 그런 분들도 합격을 하니까 비전공자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겁을 먹으실 필요도 없고.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2차와 관련된 얘기긴 한데, 뭐 기본 이론은 굉장히 많이 수강을 해요. 거의 대부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이론 다음이 심화 이론이고 74%, 그 다음에 맵 과정이 71%. 점점점 이렇게 과정이 내려오면서 수강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요건 나중에 2차 때도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여러분들 그 고시시험일수록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그게 오히려 독이 될까요? 공부를 안 해봤겠구나. 좀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이제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고3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고3 시절? 좋았어요, 그때? 별로였어? 그때가 행복했지. 그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죠? 고3 때는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학력고사 세대라 아무튼 대학 시험을 보긴 보지만 뭐
왜 우리 같은 나라에 태어나서 대학은 왜 꼭 가야 하며, 그죠? 대학을 가면 꼭 좋은 대학을 왜 꼭 가야 하며, 아무 데나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샥, 막 이러면서, 그죠? 내가 시험만 보면, 친구들하고 술 먹으러 가야지, 친구들하고 뭐 해야지, 뭐 해야지, 뭐 해야지, 뭐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갖고 고3만 빨리 지나가라, 막 저는 그랬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어때요? 시험을 보고 나서 느끼는 건 뭐죠? 대학 들어가면, 아, 선생님 말씀이 맞았어, 씨. 대학 중요해, 씨. 막 이러면서 막 후회도 많이 하고 막 했잖아요. 근데 그랬던 학생들이 이제 관세사 시험을 이제 보러 와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고3 때랑 그렇게 몇 년 차이 많이 나지도 않아. 10년 전도 아니잖아요. 대부분 대학생은 몇 년 전이잖아요. 근데 그 몇 년 사이에 여러분은 되게 많이 생각이 바뀌었을 거야. 그죠? 좀 더 컸고 어른이 됐고, 어른이 됐다라는 건 겁이 많아졌다는 얘기도 해. 그죠? 예. 어른이 됐다라는 건 여러분들 요즘 인기가요 같은 거 보면 모르는 그룹 되게 많지.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적폐야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볼 때는 다 틀딱들이야. 이제 조심해. 이제 우린 공부해야 돼요. 얘들아 안녕. 뭐 여러분 혹시 1학년 애들 신입생 들어오면 같이 놀자 이러지 마요. 여러분이 봤던 그 4학년 오빠 언니들이 되면 안 돼. 무슨 말 이해됐지? 아무튼 이제는 다 컸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취업도 해야 되고 사람 몫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취업하는 친구들 다 있겠지만, 이제 본인이 스스로 관세사 시험 준비하려고, 그죠? 계획을 세운 거죠. 누가 이거 시켜서 하는 사람 있어? 없죠. 내가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난 이거 되게 중요한 시험이고 되게 준비를 잘해야 돼 라는 생각이 되게 잘해보고 싶은 생각이 되게 앞서가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일반적인 대학생들 수준에서 강의 한번 듣고 책 한번 보고 얘네들을 내가 다 이해한다 라는 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애초에 불가능해요. 그게. 아까 2차 합격자들 봤죠? 작년 같은 경우 되게 점수가 높다고 해도 합격자 평균 점수가 몇 점이었어요? 65점. 합격자들도 65점 평균. 그럼 그들이 다 알아서 붙은 거예요? 아니지 않나? 예, 학교 성적으로 치면 이거 D야, D. 맞죠? D. 65점이면 D 맞지? 그들은 몇 년씩을 그렇게 공부했는데도 65점밖에 못 맞아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 뭐 그 생각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된 것처럼 기본 이론이 끝나고 학원에선 심화 이론 넘어가면 빨리 이걸 따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기본 이론을 나는 완벽하게 해야 되라는 생각으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지. 그럼 얼마나 공부를 더 하면 완벽해지는데? 아, 평생 해도 안 돼요. 무슨 말 이해되죠? 그 생각을 좀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오히려 고시 공부일수록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각 과목별로 책 두께가 1000페이지가 다 넘어가요. 근데 그 1000페이지짜리 책을요, 시험 보기 전까지 수십 번을 돌려봐야 돼요. 무슨 말 이해돼요? 어차피 이 책 앞으로 30번 더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이 시점에 조금 이해가 안 된다, 어렵다라고 해도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깨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것만 깨면 그 친구들은 이제 공부를 계속 순탄하게 하는 거고, 그거를 못 깨는 친구들은 계속 거기서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이게 이제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나가는 어떤 커리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뭐냐?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그 욕심이 오히려 망친다라는 거예요. 그건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세요. 인강이 좋아요? 실강이 좋아요? 이런 질문들. 사실 저도 이제 대답하기 지쳤는데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 다른 건 없어요. 실강을 찍어서 인강으로 올리는 거니까 뭐 내용이 달라지는 건 없는데, 일단은 이제 그걸 좀 보겠습니다. 이건 재작년이에요. 재작년 합격자들을 기준으로 저희가 통계를 내봤더니, 자, 100% 나는 인강으로만 공부했어요 라고 답변한 친구들이 60명이었고, 뭐 100%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일단 현장 강의도 나는 좀 병행을 했어요 라고 대답한 친구가 35명이었어요. 이렇게만 놓고 보면 뭐가 더 높아요? 인강 수강하고도 합격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예, 그럼 맞아요. 자, 근데 이쪽을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면 분모가 달라요. 온라인으로 수강한 분들이 작년에 3,700, 이거 저희 어떻게 보면 내부 자료긴 하지만 거의 3,800건이 팔렸단 말이에요. 그 상품이. 그러면 그 건 중에 60명이면 비율을 따져보면 1.5%예요. 합격률이. 이해되셨죠? 온라인만 수강한 사람들의 1.5%라고. 반면에 학원 오프라인을 다니는 분들은 숫자는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547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중에 35명이 붙었다고 돼 있고, 그럼 합격률을 보면은 6.4%예요. 그러면 온라인만 들은 사람들보다 거의 5배가 높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오프라인을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되시는 분은 일단 오프라인을 한 번 정도 와보시는 게 좋아요. 예, 집중력이 훨씬 더 높고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도 할 수 있고 등등등. 인강을 듣는 가장 큰 이유는 효율성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죠. 왔다 갔다 시간 버리고 아깝다고. 근데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학원 강의가 보통 하루에 3시간이 진행이 돼. 그죠? 그럼 왔다 갔다 뭐 1시간씩 한다면 5시간이 만약 걸릴 수 있으면 여러분이 그 하루에 진행된 강의 3강의를 집에서 5시간 안에 인강으로 다 봐야 그게 최소한 쌤쌤이잖아. 우선 이해됐죠? 근데 그게 되는 친구들이 많을까 많지 않을까? 인강 보다 보면 까톡 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으면 꼭 엄마가 야 이거 먹어라 이러죠. 아이씨 나가서 좀 먹다 보면은 막 러닝맨 하고 있어. 그럼 막 이러고 있다가 정신 차리고 보면은 씨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우선 이해되죠? 그래서 그걸 통제할 자신이 없는 분들은 실강 오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무슨 이해되셨죠? 예. 자, 그 다음에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 진속의 과목별 공략 방안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저희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과목별로 강사님들이 2분씩 계십니다. 그래서 1차 관세법에는 구민혜 관세사님, 임혜진 관세사님 2분 계시고 무형영어는 김용원 관세사, 예, 저죠. 그 다음에 유샘나 관세사님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회계학 내국 소비세 2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 이제 유지연 회계사 그 다음에 회계학의 김성수 세무사님, 그 다음에 내국 소비세의 이경신 세무사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경신 세무사님도 그렇고 앞에 나온 여기 임혜진 관세사님도 그렇고 다 법인 대표들이에요. 특히 뭐 이경신 세무사님 같은 경우는 그 어디야 강남 선능역 사거리에 세무사 사무실 딱 차려 놓으셨는데 그 세무사 사무실 이름이 뭔지 알아요? 왜 안 넘어가니? 이경신 세무사 사무소예요. 멋있지 않아? 선능력 내리면 딱 보여. 우리 여하고들도 좀 본받아야 돼요. 무슨 이해돼? 뭐 개업하고 사장님 하는 건 뭐 남자들만 하나? 그런 게 어딨어. 무슨 이해됐죠? 네. 자, 그래서 또 저한테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뭐 어느 분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누구를 골라주세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서 좀 샘플 강의를 보던가 그런 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과목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자, 일단 1차 시험은 오지선다형 객관식이고 총 2교시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1교시 80분, 2교시 80분. 막 수개월을 열심히 진짜 죽어라 공부했는데 막상 2교시 시험 보고 나면 집에 가래요. 되게 허무해요. 진짜 허무해요. 나중에 시험 보시면 알 거예요. 그리고 기억도 잘 안 나요. 워낙 긴장하고 시험을 보니까. 자, 그래서 1교시에는 관세법, 무형영어 이 2과목을 보게 되고 2교시에는 내국소비세법, 회계학 이렇게 2과목을 보게 되는데 1교시 때는 그나마 괜찮아요. 예. 시험 끝나고 나면 뭐 화장실에 모여가지고 막, 야, 1번 몇 번이야? 2번 몇 번이야? 아씨, 막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어떤 살아있는 그 생동감이 느껴지는데 2교시가 딱 끝나잖아요? 사람들이 말을 안 해요. 그냥 조용히 짐 싸요. 예. 근데 저는 한 가지 불안한 게 뭐냐? 1차 시험 장소나 2차 시험 장소 학교를 빌려서 보잖아요? 대부분 한강 옆이에요. 그게 좀 불안해. 전 좀 기분이 좀 안 좋게 불안하긴 한데 특히 1차 같은 경우 시험이 3월 말이에요. 그리고 여의도 윤중중학교나 여의도 쪽에서 시험 많이 보거든요. 시험을 오늘 개망치고 나왔는데 막 벚꽃이 흐드러져 있다고 생각해봐. 너무 슬프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1차 관세법은 관세법에서 35문제 정도가 나오고 FA 특례법이라고 해서 이건 우리가 보통 새끼 과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나중에 연말쯤에 특강이 열려서 그건 따로 이제 수강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무형영어는 이제 국제협약에서 많이 출제가 돼요. 국제협약에서 출제가 된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풀어봤던 그런 리딩 문제랑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다만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형영어를 이제 겁내하시는 분들은 저는 잘 영어를 못하는데 무형영어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나의 영어 실력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시험 범위가 좀 많긴 해. 영어를 못해도 그냥 많이 봐서 외워놓으면 문제 충분히 풀 수 있거든요. 우선 이해되셨죠? 그래서 영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교시는 내국소비세법이 나오는데 내국소비세법은 그걸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보통 수입되는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은 우리가 관세만 생각을 해요. 그죠?
하지만 관세만 있는 게 아니라 관세와 함께 여기 나온 것처럼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붙는 거고,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라고 해서 좀 사치품들, 예, 고가품들 이런 것들은 이제 별도로 또 개별 소비세가 따라 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술 좋아해요? 되게 웃네. 예. 저 지금은 이제 관세사 관련 업무를 하지 않지만 예전에 관세사 업무를 할 때 학원 대표하기 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컨설팅하면서 여기 용인이나 이천 쪽에 물류 창고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창고를 갔던 데 중에 제일 황홀했던 곳이 뭐였냐면 그 양주 창고였어요. 발렌타인 15년은 막 발에 막 그냥 채이고요. 저 안쪽으로 딱 들어가면요, 발렌타인 30년산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천정까지 쌓여 있어요. 장난 아니었어요. 그렇게 술이 많더라고요. 우리나라 술을 되게 많이 먹나 봐. 그리고 또 좋았던 데가 뭐냐면 하겐다즈. 거기 좀 추웠어요. 추웠는데 영하 30도인가 그렇대요. 그래서 추웠는데 이제 컨설팅 다 하고 이제 예 그럼 뭐 안녕히 계십시오 이러고 나오는데 아유 빈손으로 가시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을 쇼핑백 2개씩 그게 드시더라고. 근데 영하 30~40도에서 얼려놓으면 1시간이 지나도 안 녹더라고요. 되게 좋았던 거예요. 관세되면 이런 게 좀 약간 좋아요, 여러분. 그리고 인천공항에 있으면 요즘이겠다. 6월 말에서 7월 초가 체리철인 거 알아요? 특히 체리 중에 워싱턴주, 미국의 워싱턴주가 어디냐면 서해안의 좀 위쪽이에요. 워싱턴 DC 말고 워싱턴주 체리가 최고로 치거든. 그 체리가 이제 들어와 인천공항에. 체리가 왜 비싸냐? 비행기 타고 와요. 그래서 비싸요. 그럼 이제 인천공항 창고에 막 쌓여 있겠죠. 체리가 막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짬밥이 되고 창고 사장님들 좀 알고 그러면 차 끌고 가서 사장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간 다음에 쓱 염탐을 하고 한 돈 10만 원 이렇게 드리고 안 보이는 데다 찔러 놓고 일단 차에 막 싣는 거지. 예. 사장님 안녕하세요 돈을 줘다 놨어 막 튀튀튀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예. 요즘 그 체리철인데 아무튼 관세되면 되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세 때문에 좀 얘기가 좀 딴 데로 새긴 했지만 그래서 주세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세금들이 모두 다 이제 부과돼서 일단 관세사들도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의 회계약. 다들 알고 계시죠? 1차 떨어지면 왜 떨어진다고요? 회계약 꽈락으로 떨어지는 인원이 전체 응시 인원의 54%예요. 반 이상이 회계약 40점을 못 맞아서 떨어져요. 자, 그래서 재무회계가 30문제가 나오고 원가회계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 때는 재무회계를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원가회계는 별도로 특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 챙겨서 들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는 좀 아셔야 될 게 어차피 회계학은 꽈락만 넘기면 성공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보통 관세법을 뭐 90점 정도 맞는 어떤 전략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 관세법을 예를 들어서 9시간 공부하고 90점 맞아야 되니까 회계학은 40점 맞으면 되니까 4시간만 공부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맞아 틀려? 아니야. 관세법의 2배를 해도 40점 겨우 맞는 시험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셨죠? 회계학은 정말 모든 걸 다 갈아 넣어서 공부해야 됩니다. 경영학과 좋겠다. 그죠? 반칙이지. 몰아낼까? 이건 출판설상이 다르잖아. 이거는 출판설 이게 다른데 이건 불공정인데. 아무튼 자, 뭐 이게 잘 안 나와. 그 관세법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긴 한데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다만 여러분들 관세법은 1차에도 있고 2차에도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1차 때 잘 바닥을 닦아 놓으셔야 2차에 가서 좀 편할 수가 있어요. 관세법이 그렇게 어렵진 않고 재미는 있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범위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공부하기가 좀 짜증나긴 합니다. 무역영어가 최고의 과목이긴 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네. 비웃는 겁니까? 예. 자, 그래서 예전에 관세사 무역영어는 지금의 무역영어 검정시험처럼 약간 좀 이렇게 새로운 지문이 계속 나오고 약간 뭐 그런 리딩 문제 같이 토익처럼 나왔는데 이제 점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협약에서 출제가 많이 돼서 뭐 시험에 논란이 될 것도 없고 그냥 아예 법을 외우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거는 시간만 투자가 되면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한다고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무역학과가 좀 낫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내국소비세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 그 다음에 주세 이렇게 있는데 일단 부가가치세가 30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그 강사님이 적어주신 내용들이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컴플레인을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관세사 1차 과목 중 가장 고득점을 노릴 수 있는 효자 과목이다. 이 과목 강사님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이거 이경진 세무사님이 얘기해 주면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이거 컴플레인 하더라고 막. 그래서 아니라고. 근데 모르겠어요.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부가가치세법하고 이 내구소비세법 교재가 제일 얇아요. 다른 과목들은 1000페이지가 넘어가는데 얘는 한 500~600페이지밖에 안 돼요. 무슨 말 이해돼? 그리고 관세법은 말씀드렸죠. 우리가 관세사고 법이 좀 재밌어요. 절차를 다루는 게 많아서. 그리고 이제 저 체리 얘기한 것처럼 관세사님들이 막 비하인드 썰 막 얘기해 주시면 되게 재밌거든. 관세법은 재밌다? 그래서 공부를 하게 돼. 회계학은 이거 안 하면 떨어진다고 하니까 해야 돼, 억지로. 근데 유전회계사 재밌어요. 별명은 유지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유지방이라고 하면 큰일 나. 지금 살 뺐단 말이야.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형영어도 얘는 왠지 안 하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왠지 영어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해요. 그러다 보면은 계속 이제 미루는 거죠. 공부를. 뭐를 자꾸 미룰까? 지금 무슨 과목만 얘기 안 했어요? 내구소비세법. 딱 봐도 얘는 책이 얇거든요. 딱 공부 수업 들어보면 뭐 대충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뒤로 미뤄요. 공부를 안 하고. 그런 경우 있죠, 여러분들. 아무래도 공부하다 보면 과목별로 선호도가 좀 생기지 않나? 그리고 그 책에 자꾸 손이 가지 않나?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국소비세는 처음부터 공부를 하면 고득점이 맞는데 자꾸 뒤로 미루다 보면 정말 큰일 나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회계학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자, 일단 전반적으로 내년 3월까지 공부 과정을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뭐 세부적인 커리는 뒤에 나올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들은 10월까지는 이제 이론을 완성하는 단계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일단 여러분이 7월부터 공부한다고 하시면 현강이든 인강이든 7, 8월 달에는 이제 기본 이론을 들으실 거고, 그다음에 9월, 10월 달에는 이제 플러스 특강이라고 심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들으면서 일단은 이론을, 이것도 말이 좀 잘못되긴 했죠. 완성은 못해요. 일단은 두 번 정도 최소 2회독을 목표로 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과정, 보통 이제 기출문제를 많이 다루거든요. 그게 이제 11월 달에 개강이 될 거예요. 1월 달에도 한 번 또 개강을 하고, 그래서 11월부터 2월까지는 문제 유형에 좀 익숙해지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론이 지나고 나서 이제 문풀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또 문풀로 안 넘어가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너는 왜 문풀 빨리 안 듣니? 그러면 기본 이론을 조금 더 완성하려고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완성이 돼, 안 돼?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빨리 넘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문제풀이가 여기 있고 3월 달에 모의고사가 있거든요. 문풀 모의고사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뭘 선택하는 게 맞을까요? 문풀이야, 모의고사야? 모의고사라고 생각해? 여러분이 수능 공부에만 익숙해져서 그래. 수능은 여러분 아는 문제가 훨씬 많죠. 그죠? 실수를 줄이는 싸움이야. 공부 잘하는 애들한텐. 그죠? 모르는 게 별로 없어요. 거의 없는 애들 만점도 있잖아. 근데 관세사는요. 내가 한국 사람인가 의심스러울 때가 되게 많아요. 이게 뭔 말이지? 강사님한테 손 들고 물어보잖아요. 답을 해주시잖아요. 그래도 몰라요. 시험 볼 때까지 몰라요. 나중에 합격해서 현업에 있다가 미안해요. 씨발 그게 그거였어?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이런 거 정말 많아요. 책으로 간접적으로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냥 외웠어요. 근데 일을 하다 보면 이게 그거였구나. 이런 게 되게 많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 이론 완성 못해. 평생에도 안 돼. 그래서 문제풀이로 빨리 넘어가라는 이유가 뭐냐면 문제풀이를 딱 풀어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기본 이론이 이제 연결이 돼. 이게 그래서 중요하다고 그랬구나. 이게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럼 나중에 기본 이론 다시 공부할 때 오히려 더 도움이 돼요. 무슨 말이 됐죠? 무조건 기본 이론 끝나면 11월 달 문제풀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 완성은 평생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작년 시험, 올해 시험이구나, 이건 참. 자,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인원이 늘었어요. 그래서 2,500명, 2,600명 가까이 응시를 했고요. 근데 결시율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응시율이 77%밖에 안 되고 그 정도고. 그래서 1교시에 보면은 2,013명이 응시했고, 그거 봐라. 2교시에는 1,996명 응시했어요. 1교시 끝나고 몇 명이야?
17명? 17명은 집에 갔어. 가도 돼요, 여러분. 예, 누구도 안 말려요. 자, 그래서 쭉 보시면 여기 회계학만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회계학은 작년에 꽈락률이 54.5%. 예, 40점을 못 넘긴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비슷비슷한데 그나마 이제 무역영어가 꽈락률이 한 33%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회계학만 40점 넘기면 성공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차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2차는 저희가 그 강사님, 그러니까 1차는 강사님들을 선택을 하는 건데 2차는 그냥 팀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강사님별로 선택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F1 팀이 있고 F2 팀이 있는데 F1 팀의 교수님들이 이제 관세법의 임혜진 간사님, 그 다음에 HS 조천희 간사님, 관세평가 김병수 간사님 이렇게 계시고요. 그 다음 무역실무는 지금 강사님이 2분 계세요. 이 중에 한 분 선택을 해야 돼요. 보통 최브라더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실제 학교 선후배야. 예. 그래서 둘 다 건대인데 건대에서 다 해먹어. 예. 물론 저도 대학원은 건대긴 하지만 혹시 건대 있어요? 우리 건대 친구들은 합격하면 무조건 건관회라는 모임에 들어와야 돼. 강제 그거예요. 그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거기 건관회가 건국대 출신 관세사 모임인데 100명 넘어요. 완전 해체해야 될 사조직 같아, 내가 볼 땐. 되게 웃겨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요거만 얘기를 해드리면 이제 예를 들어 남자 선배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관세사예요. 근데 이제 후배 이제 여학생이 있고 얘도 이제 관세사지. 후배 한참 후배야. 관세사도 후배, 학번도 후배야. 근데 이 여자 후배가 7급 시험을 봐가지고 세관에 무슨 조사과로 들어간 거야. 무슨 이해돼? 조사과가 뭐 하는 데인 줄 알아요? 세무조사 같은 거. 네, 조사과에서 전화 오면 덜덜덜 떨어요. 무슨 일이시죠? 저희 잘못한 거 없는데 왜 그러시죠? 막 이런 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선배들끼리 먼저 와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 조사과 후배가 온 거예요. 그럼 보통 야 빨리 안 와, 빨리 와 이래야 되잖아. 쓱 일어나요. 야 빨리 와야지 왜 이제 왔어? 이러면서 이렇게 의자 빼주고 되게 슬프지. 아무튼 예, 건대가 그런 모임이 있고, 예, 학교별로 다 모임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경희대도 약간 그런 모임이 있고 외대도 있고 저는 학부는 시립대 나왔거든요. 시립대 혹시 있어요? 저는 학연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없구나. 외롭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올해부터 저희가 모신 분들이 F2 팀이라고 해서 예전에 이제 위아스라는 학원이 있어요. 거기 계시던 분들을 저희가 초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세법의 판창원 관사님 계시고, 그 다음에 관세율표 상품학의 오수교 교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참고로 이 오수교 교수님은 원래 관세청 공직 생활을 거의 40년 가까이 하신 분이고, 제가 거의 20년 전에 처음 이제 관사 돼가지고 사회생활 할 때 그때 이분을 많이 뵀었어요. 미스터 HS라고 되게 유명하셨던 분이거든요. 실제 시험 출제도 많이 하셨었고. 자, 그다음 관세평가의 이제 김태주 관사님. 이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KPMG 들어봤어? 네, 그 회계법인 쪽에서 일하고 계시고. 여기 좀 밑에가 잘못되어 있네. 자, 그다음에 김용순 관세사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2차 시험 과목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서술형입니다. 22줄짜리 16페이지. 여러분들 학교 시험 그 한 장짜리도 거의 다 못 채우죠? 네. 자,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과목별로 하나씩 나와요. 이렇게 보면 여기 연습장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연습장이 좀 많이 나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생각해 보세요. 저기 22줄짜리 요게 16페이지잖아요. 그럼 이제 점수로 보면 50점짜리 서술형 문제 하나, 10점짜리 약술형 5문제죠? 그럼 50점짜리 서술형은 총 몇 페이지 정도 써야 되는 거죠? 점수 분량으로 보면? 8페이지는 써줘야 되잖아. 여러분, 이거 8페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죠? 거의 소논문이에요, 소논문. 학회지에 실리는 소논문 수준이라고. 그러면 그런 논문을 쓸 때 그냥 막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연습지가 왜 있느냐? 목차가 되게 중요해요. 교수님들은 좀 어떻게 보면 잔인해요. 어떤 소논문의 형태를 원해요. 무슨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가 일기 쓰듯이 무슨 에세이 쓰듯이 막 쓰는 게 아니라 서론, 목차 딱딱딱딱 해가지고 법령 딱딱딱딱 써가지고 읽고 나서 무릎을 탁 치는 이 자식 공부했군. 예, 이런 답안지를 되게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공부를 일단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위화감이 생기긴 하지만 이런 거를 2권씩 쓰는 이상한 놈들도 있어요. 많아요. 2권씩 써요.
근데 그런 친구들 대부분 보면요, 글씨가 되게 커. 네, 그리고 많이 칸을 막 띄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봅니다. 근데 보면 80분, 80분, 점심 먹고 80분, 80분. 하루 종일 쓰거든요. 그래서 2차 시험을 한번 보고 나면 진짜 진이 빠져요. 진이 빠져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를 할 때 아침에는 좀 체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써요. 쓰는데 점점 체력이 빠지면서 팔에 힘이 빠지잖아요. 팔에 힘이 빠지고 체력이 빠지면 어디에 힘이 들어가야 될까? 글씨를 써야 되니까.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마지막 4교시 때는 손가락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픈데 이를 악물고 써요. 그럼 이 악물고 쓰면요, 진짜 진땀이 흘러요. 그래서 저 지금 여기 손가락 보면 보면 약간 이렇게 뒤틀리지 않았어요? 여기 볼펜 놨는데 약간. 이거 직업병이에요. 고시생들은 다 여기 가운데 손가락이 뒤틀려요. 볼펜 넣는 자리가. 그래서 저는 모의고사 한두 달 보고 이건 남자인 나도 너무 힘들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악력기 알아? 악력기? 옛날 삼촌들이 많이 하던 거? 깨깍 하는 거 있잖아. 그래서 항상 오른손 이거 했었어요. 글씨 힘 키우려고. 그래서 오른쪽 팔뚝만 굵어지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 관사 시험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해요. 어떤 친구는 너무 글씨 속도가 느려서 그게 고민인 거예요. 그럼 그 친구들은 속기학원 다녀요. 있어요, 그런 친구가. 그다음에 어떤 친구는 글씨를 너무 못 써요. 그래서 나는 내 글씨는 판독을 못한다. 또 바쁘니까 흘겨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글씨체 학원 다니는 친구도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살아야 되니까. 아무튼 힘들어요. 2차는 그래서 많은 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리고 주변은 왜 다 나보다 공부 잘하는 것 같지? 그죠? 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1교시에는 관세법, 그다음에 여기 이제 환급특례법이라고 이제 2차는 다른 과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2차 가서 공부하시고, 관세사 시험에 어떻게 보면 아이덴티티를 부여하는 과목이 이거죠. 관세율표 및 상품학. 이 관세율표는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무역의 대상이 되는 모든 품목에 번호를 다 붙여놨어요. 전 세계 공통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무작정 외우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좀 요령 있게 외우긴 외워야 됩니다. 이것도 되게 괴로워요, 사실. 자, 그 다음에 관세평가. 그 관세평가라는 과목은 여러분들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FTA 또는 무역 자유화 이런 흐름 때문에 관세율은 점점 낮아져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수입 가격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수입하는 사람들은 가격을 높게 신고하고 싶을까, 낮게 신고하고 싶을까? 세금을 낮춰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원래는 10,000원짜리인데 그 판매자랑 대충 이렇게 짝짝꿍 해가지고, 그죠? 가격을 약간 한 8, 9,000원, 뭐 7,000원 이렇게 낮게 신고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야 세금이 내려가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와 관련해서 어떤 수입 가격을 어떻게 해서 표준을 잡을 거냐는 어떤 원칙들이 있거든요. 그걸 다루는 게 관세평가인데,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이 레이저 포인터가 통상적으로 수입되는 시가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관세청은 다 알아요. 대충 얼마에 신고되는지. 10,000원이야. 근데 어떤 사람이 똑같은 걸 수입하는데 6,000원에 수입 신고한 거예요. 야, 넌 왜 이렇게 싸? 그랬더니 판매자가 우리 삼촌, 가족 DC, 흐흐 이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이거 인정해 줘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그 6,000원을 인정해 줄 거냐 말 거냐. 그런 문제들이 관세평가고, 네 과목 중에 유일하게 사례 문제가 나와요. 사례형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긴 재밌는데, 공부하다가 재밌긴 재밌는데 너무 깊게 빠져들어가시면 큰일 나는 과목이 관세평가예요. 어느 정도에서 좀 잘라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무역실무. 1차의 무역영어랑 뭐 거의 이제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무역실무는 여기에 보면은 대외, 외국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대외무역법, 외국한거래법 들어보셨죠? 그런 법률이 이제 무역실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실무 자체만으로도 양이 되게 많은데, 이 무역실무는 좀 그래요. 제일 힘든 게 양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끊어주는 게 필요하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험은 어느 정도 본 것 같고요.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지 중요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2차 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일단 여러분들이 전체 학원 돌아가는 좀 과정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관세사 학원은 매년 4월, 5월 달이 새 학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차 시험 끝난 직후.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차부터 보면은 5월, 6월, 7, 8월에 기본 이론이 2번 개강을 하고, 9월, 10월 달에는 기본 이론이 실강이에요. 실강이 열리진 않습니다. 이때 이제 플러스 특강이라고 해가지고 심화 과정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11월, 12월 달에 기본 이론, 문제풀이가 둘 다 개강을 하고요. 그 다음에 1, 2월 달에도 문제풀이가 개강이 되고,
3월 달이 이제 모의고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OX 특강이라고 하는 최종 마무리 특강이 이제 2월 달에 있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보면 이렇게 흘러간다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특강란에 별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제 원가 관리 회계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특례법이 12월에 있고, 그리고 세법이 보통 12월 달 연말에 많이 개정이 돼요. 관세법, 내구소비세법 이런 세법들이 이제 연말 개정되는데, 이제 올해 어떻게 개정될지 모르겠지만 개정이 좀 된다면 이제 1월 달, 2월 달에 그런 개정 특강이 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항상 좀 염두를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단기 합격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1월 달에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뭐 사정상. 그리고 나는 무조건 또 실강밖에 못 듣는데 뭐 어쩌라고. 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와서 나 좀 어떻게 해달래요. 그런 친구들을 모아갖고 만든 반이 단기 합격반인데, 원래 이론하고 문제풀이 합치면 4개월 과정이잖아요. 그거를 3개월에 맞춰서 우겨 넣어서 막 억지로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1월부터 시작하는 반이 있네, 난 이거부터 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돼, 여러분. 이거는 정말 급하게 와서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분들을 위한 과정이지, 여러분들은 그냥 지금부터 기본 이론 7월부터 쭉 밟아가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2차 같은 경우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차 시험이 3월 달에 끝나고 나서 엄밀히 말하면 4월 중순쯤에 기본 이론이 개강이 돼요. 예. 1차는 5월 달 딱 개강이 되고 2차는 한 4월 중순부터 개강한다고 보시면 되고, 기본 이론이 5월, 6월, 7, 8월 두 번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심화 이론 9월, 10월로 가고, 이제 11월, 12월에 맵 과정이라고 해서 문풀이 있고요. 그래서 1차 같은 경우는 시작하는 시기가 다들 다르니까 기본 이론이 이렇게 자주 있잖아요. 근데 2차 같은 경우는 기본 이론이 처음 학기 시작할 때만 딱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잘 타셔가지고 쭉 끝까지 따라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 다음에 1월부터 6월까지 2차 모의고사가 6개월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선풍기를 드려야 되는데 무슨 질문을 해야 되지? 리액션을 보고 있어요. 제가 안 보는 듯 하지만 보고 있어요. 네. 자, 여러분들 고시 공부 다른 거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세무사든 뭐 아니면 뭐 다른 공부 다 처음이신가요? 자, 잘 들으세요. 자, 고시 공부는 이제 프로 공부러가 돼야 돼요. 아마추어 공부러가 되면 안 돼요. 아마추어 공부러는 어떤 사람들이냐? 저도 그랬어요. 갑자기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빡 꽂혀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책 사게 돈 좀 줘봐. 그래서 보케블러리, 여러분 그런 책 봐?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단어들이라며, 그런 거. 보케블러리 28,000 이런 거 하나 사요. 사가지고 이제 사전 하나 들고, 여러분은 전자사전이니까 저는 그 두꺼운 사전, 그 다음에 연습장, 단어장 바리바리 해가지고 이제 도서관 간다. 그래서 막 공부해요. A로 시작되는 단어, 단어장 만들고 해요. 근데 처음이니까 의욕이 있으니까 정신 차리고 딱 보니까 3시간이 지났어. 집중력 쩔어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칭찬하고. 그래 놓고 이제 오늘은 피곤한데 이제 갈까? 그래서 오늘은 한 3페이지 나간 것 같아요. 자, 다음날 왔어요. 똑같은 패턴으로 공부해요. 근데 어제 한 걸 까먹었어? 어제 것도 봐. 그리고 오늘도 같은 패턴으로 또 해. 그럼 어제는 3페이지 나갔으니까 오늘은 몇 페이지 나가요? 2페이지 나가나? 네. 그렇게 해서 집에 가. 그 다음날 또 와. 그럼 어제 그제 했던 거 기억이 안 나. 그럼 또 봐. 무슨 말 이해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앞부분에만 좀 손때가 묻어있고 뒤에는 깨끗한 책이 사물함에 있다 없다. 솔직히 얘기 많잖아요. 그게 아마추어 공부러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아까랑 얘기한 거랑 그 일맥상통해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공부하고 정리하고 외우고 이걸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이게 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여기 있으면 안 된다니까? MIT 가야 된다고, 하버드나. 무슨 말 이해됐죠? 그래서 일단은 공부를 할 때 최종 목표를 먼저 세우셔야 돼요. 그냥 공부하다 보면 합격하겠지가 아니라 일단 여러분들은 2022년 3월 달에 합격하는 게 목표죠, 1차. 그 다음 목표는 이제 2023년 6월 달 합격하는 게 목표고, 자, 그 다음에 단기별 목표. 일단 여기서는 내년 1차까지만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월별, 주기별 학습 진도를 설정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나왔던 이게 대표적인 예예요. 자, 내가 만약 7월부터 공부 시작해요. 그럼 나는 7, 8월 달에 기본 이론 끝내고 완강하고 플러스 특강하고 문제풀이하고 딱딱 이렇게, 요게 이제 2달 단위, 요게 이제 주기별 목표라는 거지. 이해됐죠? 이게 밀려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고시 공부는 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설정을 해놓고 그걸 이제 끝내가는 연습을 좀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 같아요. 주간, 일간, 과목별 진도를 다 설정을 해놔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무슨 과목 보지? 이러면 안 돼.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내가 봐야 될 과목, 내가 해야 될 진도량 다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다 끝내면 공부 시간 끝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해요? 라는 질문이에요.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해? 우린 고시생인데, 전업수험생인데? 에즈머치 에즈 파스블 아니야? 남들이 8시간 하면 나도 8시간 하고 안 할 거야? 세상에 그런 멍청한 질문이 어딨어. 최대한 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무슨 말 이해되죠? 먹는 시간, 자는 시간, 잠깐 쉬는 시간 빼고는 계속 공부하는 게 수험생이야. 고시생이야. 근데 뭘 몇 시간을 공부하냐? 왜 물어봐? 무슨 이해돼?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진도를 짜게 되면은 예를 들어 그거예요. 일주일 시간표를 짜 놓으세요. 응? 여러분이 만약 수강을 한다고, 학원 수강을 한다고 그러면 과목별로 저녁 시간은 보통 그 과목을 수업을 들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오전, 오후를 어떻게 보낼 거냐를 미리 다 짜놓는 거야. 짜놓고 무슨 말이냐면 학원 수업을 들을 때는 뭐 그나마 괜찮은데 이제 혼자 공부할 때가 문제긴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이런 뭐 강의가 없을 때 등등등 1, 2월 달에 문제풀이가 있지. 11월, 12월에 문제풀이를 들었던 분들은 1, 2월 달에 딱히 할 게 없잖아요. 이때 이제 자기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자기 목표를 세우는 거죠. 과목별로 1회 독식을 다시 한번 내가 해보겠다. 그러면 시간표, 일주일 시간표를 먼저 짜요. 월화수목금토일.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질문들도 해요. 하루에 3과목씩 봐야 돼요? 4과목씩 봐야 돼요? 이런 질문들. 근데 뭐가 더 좋고 나쁘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고민하지 마요. 다 해보세요. 3과목 공부한다고 합격하고 4과목 공부한다고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심각하게 고민할 거리가 아니야, 사실은. 다 해보면 돼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하루에 4과목을 다 보는 걸로 한번 해봤어요. 근데 저는 공부하는 스타일이 약간 슬로우 스타터예요. 그래서 바로 집중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집중하려 치면은 시간이 돼서 다음 과목 봐야 될 시간? 전 그게 좀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4과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3과목으로 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시간표를 돌려서 맞추는데 한 과목은 빠지잖아요. 월요일날 3과목이면. 그 빠진 과목은 무조건 화요일날 어떻게 하면 돼? 로테이션으로 계속 이제 들어가면 되겠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운용의 미를 한다면 내가 회계학이 약하다. 그럼 보통 저녁 시간 공부 시간이 좀 길잖아요. 그럼 회계학은 무조건 저녁에 다 깔아버리는 거야. 무슨 말 이해돼? 예, 그런 식으로 일주일 시간표를 짜요. 그러면 이 2달이면 몇 주죠? 8주죠. 그러면 관세법 책이 만약 900페이지고 관세법 그 시간표를 세보니까 만약에 30번이 들어있다 쳐. 계산하기 편하게. 그럼 한 번 공부할 때마다 관세법은 몇 페이지씩 나간다? 30페이지씩. 그래야 2달 안에 딱 끝나는 거 아닌가? 무슨 말 이해되죠? 그런 식으로 계획이 2달 계획이 다 짜 있어야 돼. 그리고 그날 그걸 다 끝내면 난 자는 거야. 오케이? 예. 나중에 이제 공부에 꽂히게 되잖아요. 그럼 모든 게 다 거추장스러워져요. 저는 학교에서 공부했는데 왜 그렇게 남 휴가는 자주 나오는 것 같이 보이지? 나는 되게 오랜만에 휴가 나가는 거라. 그죠? 군화 광도 내고 막 전투복 칼 잡고 나왔잖아.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너 또 나왔냐? 막 이딴 소리 들리잖아. 그러니까 공부하고 있을 때 나는 오늘 목표 진도를 다 달성하려면 되게 바쁘게 살아야 되는데 야 새끼 하고 딱 치는 거야. 딱 보면은 아이씨 휴가 나온 친구 놀아달라는 거지. 그럼 난 그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친구인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공부에 꽂히면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부터 다른 거 필요 없고 일단 요거부터 한번 좀 해보세요. 학교를 다니면 다니는 대로, 직장을 다니면 다니는 대로 계획을 좀 세워놓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공부하는 과정에 다른 어떤 잡생각이 안 들어요. 자, 제가 조금 더워서 요걸 좀 틀어놓을게요. 이제 이게 여러분들한테 딱 해당되는 거죠. 자,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분들, 만약에 나는 관세사 시험 과목 다 공부해 본 적도 없고 뭐 전공자도 아니다. 그러면 무조건 닥치고 위에 걸로 가시면 돼요. 뭐 남들이 2차 공부하라고 시끄럽고 그냥 이거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7, 8월 달에 기본 1차 기본 듣는데 그 6월 달이 좀 지금 남았죠. 그 다른 과목들은 그냥 기본 이론 들으시면 돼요. 막바로. 근데 회계학은 회계원리 과목을 좀 듣고 오셔야 돼요. 회계원리라는 거는 홈페이지에 동영상 강의에 보면 무료 강의가 올라와 있어요. 한 10몇 강 정도 되니까 그거는 무조건 듣고 기본 이론 들어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무조건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7, 8월 달 기본 이론, 9월, 10월 달 플러스 특강 듣고 11월, 12월 달 문제풀이 듣고 그리고 1월, 2월 달에 뭐 여러 가지 특강 들으면서 정리하는 시간 갖고 그리고 모의고사.
딱 보면은 깔끔하게 내년 3월까지는 예, 마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뭐 1차만 하는 게 좀 시간이 좀 남는다. 난 전업수험생이고 또는 전공자고 그러면 1차 기본이론 끝나고 2차 기본이론을 요때 한번 들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월달 시험이 다가오는 때 2차 기본을 듣는 건 아무래도 마음이 좀 편하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2차 기본부터 듣는 거는 참 전공자가 아니신 분들이 2차 기본부터 듣는 거는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뭐 2차 공부부터 먼저 해라 이런 말이 좀 있는데 걔네들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떠드는 애들. 모르죠. 누군지도 모르는 애들이 지나가다 남긴 댓글에 내 인생을 걸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 잘 들어요. 2차는 1차 시험을 다 보고 왔다는 가정하에 강의해요. 그죠? 그러면 관세법에 있는 기본적인 용어들, 기본적인 개념들 이런 거 설명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무역 실무도 마찬가지예요. 이해돼요? 그럼 전공자도 아닌 자가 2차 기본을 딱 들어가면 따라가기가 쉬워, 어려워? 따라갈 수는 있겠지만 너무 힘들고 너무 비효율적이지. 그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비전공자면 무조건 1차부터 들으세요. 괜히 인터넷에 휘둘리지 말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밑에 거랑 위에 거랑 차이점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2차 기본이 들어가면서 플러스 특강하고 문제풀이가 한 칸씩 뒤로 밀린 거예요, 그냥. 예,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커리큘럼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여기 지금 내년 동차 준비하시는 분은 없죠? 예. 그래서 요건 2차부터 시작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2차 공부를 하셨던 분들에 대한 과정이라 요거는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따끈따끈한 유비들이니까, 그죠?